새벽의 냉기가 칼날처럼 파고드는 시간 도시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서유진은 낡은 손수레를 끌고 어두운 골목을 나섰다. 바퀴가 닳아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녀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고 낡고 해진 작업복은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서 남들이 버린 것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손수레에는 밤새 골목마다 쌓인 폐지와 고물들이 산더미처럼 실려 있었다. 음식물 쓰레기의 시큼한 냄새와 먼지가 뒤섞여 역한 악취를 풍겼지만 유진은 이제 그런 것에 무감각해진 지 오래였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조금이라도 더 감나가는 것을 찾아내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앙상한 손으로 폐지 더미를 뒤지는 그녀의 손등은 거칠게 트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3년 전 그녀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남편 강민혁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진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다.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다정했던 남편, 언젠가는 꼭 성공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가 한 줌의 재로 변했다는 사실을 그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남편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빚 독촉을 위해 집으로 들이닥쳤다. 민혁이 사업 자금으로 인해 거액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그들이 내민 차용증에 찍힌 액수는 평범한 그녀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의 거액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파산 신청을 하고 다 잊으라고 조언했지만 유진은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을 기억했다. 사업이 어려워져 힘들어하던 그에게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당신을 믿어.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녀에게 그 빚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꿈의 흔적이자 그녀가 지켜야 할 약속의 무게였다. 남편의 명예를 더럽힐 수는 없었다. 그날 이후로 유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집을 팔아 빚의 일부를 갚고 지금은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작은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다. 낮에는 식당 허드레시를 하고 새벽에는 폐지를 주우며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고된 노동의 몸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하며 회색빛 도시의 윤곽이 드러났다. 유진은 수확한 폐지와 고물을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고물상으로 향했다. 고물상 주인인 박씨 아저씨는 그녀를 짠하게 여기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유진이 내민 고물의 무게를 달며 혀를 찼다. 아이고 서씨, 여자 몸으로 이렇게까지 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그 망할 놈의 빚은 그냥 잊어버려. 유진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박씨 아저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낡은 지폐 몇 장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 돈은 그녀의 고된 노동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였지만 지금의 유진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 하나로 아침 식사를 해결했다. 뜨거운 국물이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지만 마음속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았다.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보였다. 모두들 각자의 삶을 향해 바쁘게 나아가고 있었지만
유진의 시간은 남편이 죽은 그날에 멈춰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작은 방에는 낡은 가구 몇 개와 민혁의 사진이 담긴 액자가 전부였다. 사진 속에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진은 사진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민혁 씨 보고 싶어요. 당신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걱정 마요. 내가 꼭 당신 빚 다 갚고 당신 이름에 먹칠하는 일 없게 할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눈가에 맺힌 눈물을 거칠게 닦아낸 그녀는 낡은 가계부를 꺼내 들었다. 오늘 번 돈을 한 푼 한 푼 세어서 기록하고 거대한 빚의 총액에서 그만큼을 빼나갔다. 줄어든 숫자는 미미했지만 그것은 그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자 희망이었다. 언젠가는 이 지긋지긋한 빚을 모두 갚고 남편의 영혼 앞에서 떳떳해질 수 있으리라는 믿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지키려는 그 약속과 믿음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는지를. 그녀가 남편의 명예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동안 그녀가 죽었다고 믿는 그 남자는 다른 여자와 함께 그녀의 희생을 비웃으며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의 유진에게 진실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유진은 다시 일어섰다. 식당 주방 보조 일을 하러 가야 할 시간이었다. 피곤함이 온몸을 짓눌렀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죽은 남편의 빚과 그와의 약속이라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무게를 견디며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기 위한 그녀의 처절한 사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유진은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방 안의 공기는 낮 동안의 온기 없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불을 켤 생각도 하지 않고 창가에 기대 앉아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지만 그 어떤 별도 그녀의 마음을 비춰주지는 못했다. 문득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마음을 잠식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민혁과의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대학 캠퍼스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어 행복했던 신혼 시절, 그가 사업 계획을 설명하며 반짝이던 눈빛, 그 모든 기억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 기억들은 그녀를 아프게 하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 주었다. 그는 그녀의 전부였고 세상 그 자체였다. 그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독해져야만 했다. 감정에 휘둘릴 여유 따위는 없었. 그녀는 오직 하나의 목표, 바로 빚을 갚는다는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마와 같았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민혁의 얼굴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내일은 더 일찍 일어나야 했다. 부유한 동네에서는 더 값나가는 폐지들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었다. 그것이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삶은 잿더미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았다.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고 남은 것은 절망과 빛뿐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 잿더미 속에서 꺼져가는 불씨를 발견했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사랑과 약속이라는 이름의 불씨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 불씨를 다시 살려내려 하고 있었다. 그것이 자신을 태우는 길일지라도. 다음 날 새벽 유진은 여느 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그녀의 손수레는 부자들이 산다는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를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그녀가 사는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깨끗한 거리, 화려한 건물들, 그리고 그들이 버리는 쓰레기조차도 평범하지 않았다. 유진은 경비원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재활용 쓰레기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평소에 보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물건들이 버려져 있었다. 아직 쓸만한 가구 멀쩡한 옷가지들. 심지어는 값비싼 브랜드의 쇼핑백까지. 유진은 잠시 넋을 잃고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인 것들이 자신에게는 절실한 생계 수단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묵묵히 폐지와 플라스틱 병들을 손수레에 옮겨 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에 고급스러운 상자 하나가 들어왔다.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하게 밝혀 있는 넥타이 상자였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본 그녀는 안에서 잘 개어진 실크 넥타이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마도 선물을 받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버린 모양이었다. 넥타이를 꺼내던 그녀의 손에 무언가 작은 것이 걸렸다. 상자 안쪽 깊숙한 곳에서 떨어진 작은 사진이었다. 별 생각 없이 사진을 집어든 유진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사진 속에는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익숙한 체격과 옷차림은 그녀의 심장을 먹게 하기에 충분했다. 사진 속 남자는 그녀가 지난 3년간 죽도록 그리워했던 남편 강민혁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그림자에 얼굴 일부가 가려져 있었지만 유진은 자신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익숙한 어깨선, 살짝 벌어진 입술로 웃는 버릇, 그가 즐겨 입던 스타일의 옷까지.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저 남자는 강민혁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3년간 뼈에 사무치도록 그리워했던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은 현실감을 잃게 만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뒤집어 보았지만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사진 속 배경은 화려한 레스토랑의 입구 같았고 옆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가 서 있었다. 사진 속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민혁의 팔에 다정하게 매달려 있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랜 연인처럼 보였다. 유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 끔찍한 농담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죽었어. 내가 직접 그의 장례를 치르고 차가운 유골함을 품에 안고 밤새 울었는데 유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터무니없는 상상을 떨쳐내려 애썼다. 분명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야. 내가 그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헛것을 보는 것이겠지. 그녀는 사진을 다시 넥타이 상자 안에 던져 넣고는 서둘러 다른 페이지들을 손수레에 담기 시작했다. 마치 그 사진을 보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했다. 하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맹독처럼 그녀의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사진 속 남자의 모습으로 가득 찼다. 그의 미소, 그가 서 있던 자세, 그 모든 것이 기억 속 민혁의 모습과 겹쳐졌다. 그녀는 결국 폐지 더미 속으로 다시 손을 뻗어 구겨진 넥타이 상자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 자신의 작업복 주머니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다. 그날 하루 종일 유진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식당 주방에서도 몇 번이나 접시를 깨뜨릴 뻔했고 멍하니 서 있다가 주방장에게 호된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죽은 남편에 대한 모독이라며 의심을 거두라고 소리쳤고, 다른 하나는 이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속삭였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불도 켜지 않은 채 방 한가운데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 들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이 그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다. 정말 만약에 그가 살아있다면, 그렇다면 지난 3년간의 내 삶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의 빚을 갚기 위해 내 청춘과 삶을 바쳐가며 살아온 이 시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녀는 민혁이 남긴 유품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의 낡은 옷가지들과 몇 권의 책,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유진은 그 사진들과 주머니 속의 작은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보면 볼수록 사진 속 남자는 강민혁이 틀림없었다. 미세한 표정의 차이와 더 값비싼 옷차림을 제외하면 그건 분명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의 얼굴이었다. 다음 날 새벽 유진은 다시 그 고급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어제와는 다른 목적이었다. 더 이상 값나가는 폐지를 찾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녀는 확인해야만 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 남자를, 혹은 그 남자와 닮은 사람이라도 봐야만 이 지독한 혼란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쓰레기장 한쪽 구석에 몸을 숨기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예의주시했다. 출근 시간이 되자 값비싼 차들이 줄지어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유진은 눈을 크게 뜨고 운전석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하지만 사진 속에서 봤던 검은색 외제차는 보이지 않았다. 몇 시간을 꼬박 기다렸지만 허사였다. 몸은 지쳐갔고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내가 정말 헛것을 본 걸까? 어쩌면 나는 미쳐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실망감에 휩싸여 자리를 뜨려 했다. 바로 그때 아파트 입구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걸어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어제 사진 속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유진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여자는 주변을 잠시 둘러보더니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올라타 어디론가 사라졌다. 유진의 심장이 다시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 여자가 여기에 살아. 그렇다면 그 남자도. 유진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나 착각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의 끄트머리를 붙잡은 것일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로 유진의 일과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그 아파트로 향했다.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다. 대신 아파트 주변을 맴돌며 그 여자와 사진 속 남자를 찾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그녀는 점점 지쳐갔고 스스로의 의심에 대한 확신도 희미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다시 그 아파트 앞으로 향했다. 밤이 되자 아파트의 각 집 창문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유진은 그 불빛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때 한 창문으로 시선이 고정되었다. 높은 층에 위치한 한 집의 거실 창문 커튼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으로 집안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는 한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바로 그 여자였다. 그리고 잠시 후 샤워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나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남자의 옆모습이 창문 너머로 선명하게 보였다.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에 숨을 쉴 수 없었다.
비록 거리가 멀어 흐릿했지만 그 모습은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그녀의 남편 강민혁이었다. 그가 살아있었다. 죽었다던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저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다.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난 3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흘렸던 수많은 눈물들, 그의 빚을 갚기 위해 스스로를 학대하며 버텨왔던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어리석은 약속 하나로 지옥 같은 현실을 견뎌냈던 날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 그것은 사랑도 약속도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획된 거대한 사기극이었을 뿐이다. 그녀의 사랑과 헌신은 그들에게 한낱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가 폐지를 주우며 번 돈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동안 그는 다른 여자의 품에서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다.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그녀의 눈에 맺혀있던 눈물이 차갑게 식어갔다. 유진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냉혹하고 예리한 빛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창문 안에 두 사람을 노려보았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이제 그녀가 지켜야 할 약속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가 갚아야 할 것은 빚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피눈물, 나는 복수였다. 거짓된 천국에서 행복에 겨워하는 저 두 사람을 가장 비참한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것.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은 비수처럼 나라와 서유진의 심장에 깊숙이 밝혔다. 시간과 공간이 그대로 멈춰버린 듯했다. 그녀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민혁.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이 그녀가 지난 3년간 지옥 같은 현실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이유였던 그가 살아있었다. 다른 여자와 함께 행복하게. 그 잔인한 진실 앞에서 유진은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렸다. 그녀의 몸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얼어붙었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용암 같은 것이 들끓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슬픔이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처절한 혐오였다. 그녀가 지켜온 모든 것들이 한낱 쓰레기처럼 내동댕이 쳐지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사랑, 믿음, 헌신. 그 모든 것이 저들의 호화로운 삶을 위한 발판에 불과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더 이상 그들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라 속이 메스꺼웠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곳을 벗어났다. 화려한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멀어질수록 그녀의 주변은 다시 춥고 어두운 현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은 그 어떤 어둠보다도 더 깊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떻게 자신의 단칸방까지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방 한가운데 노인 민혁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액자가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유진은 그 사진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이내 힘없이 떨어뜨렸다. 사진을 깨뜨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사진 속의 남자를, 이제는 완전히 낯선 타인이 되어버린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이 조각난 파편처럼 머릿속을 떠다니며 그녀를 고문했다. 그의 장례식장에서 목 놓아 울던 자신의 모습,
빚쟁이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던 순간들, 시린 새벽에 폐지를 주우며 곱았던 손이 망가져가던 고통, 그 모든 순간들이 거대한 기만극의 일부였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는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위장할 수 있었을까? 그 여자 오수연이라는 여자는 누구일까? 언제부터 두 사람은 함께였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답을 찾을 길은 없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였다. 강민혁은 그녀를 철저히 배신했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았다는 것. 그리고 그는 지금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동이틀 무렵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새 그녀를 괴롭히던 혼란과 절망의 폭풍은 잦아들고 그 자리에는 섬뜩할 정도의 고요함과 냉정함이 들어섰다. 눈물은 완전히 마른 지 오래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대신 그 안에는 차갑게 타오르는 복수심과 강철 같은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서유진은 없었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낡은 손수레를 끌고 다시 강남의 그 아파트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적이 달랐다. 더 가까이에서 봐야 했다. 그들의 얼굴을, 그들의 위선적인 미소를 똑똑히 눈에 새겨야 했다. 그래야만 이 분노를 잊지 않고 복수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아파트 단지 내에 조경 작업을 하는 인부들 사이에 섞여 자연스럽게 주변을 청소하는 척했다. 그녀의 초라한 행색은 오히려 완벽한 위장이 되어 주었다. 누구도 쓰레기를 줍는 아줌마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유진은 아파트의 구조와 CCTV의 위치,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까지 차분하게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돌아갔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던 본능이 이제는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유진은 매일 그곳으로 출근 도장을 찍듯 나갔다. 그러던 어느 운명의 저녁, 그녀가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다. 아파트 로비의 유리문이 열리며 강민혁과 오수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유진은 재빨리 화단 뒤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바로 눈앞에서 본 강민혁은 사진 속 모습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다. 잘 다려진 고급 수트를 입고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번쩍였다. 그의 옆에 선 오수연은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그의 팔짱을 꼭 끼고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지 높은 웃음소리를 내며 민혁의 어깨에 기댔다. 민혁은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며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 다정한 모습에 유진은 이를 악물었다.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자기야, 오늘 저녁은 프랑스 요리 어때? 새로 생긴 레스토랑이 그렇게 분위기가 좋다던데. 오수연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유진의 귀에 날아와 밝혔다. 우리 수연이가 먹고 싶다면 뭐든지 예약해뒀어. 민혁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 목소리는 과거 유진에게 사랑을 속삭이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유진이 숨어있는 화단 바로 앞을 지나쳤다. 유진은 그들의 값비싼 향수 냄새와 행복의 겨운 웃음소리를 온몸으로 느끼며 몸을 떨었다. 그녀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다. 하지만 그 고통조차 지금 느끼는 배신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유진은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그녀의 남편은 살아있었고 다른 여자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희생 위에서 쌓아 올린 그들의 행복,
유진은 땅바닥에서 베어나온 피 묻은 흙을 한 줌 움켜쥐었다. 이제 되돌려줄 차례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절망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부터 그녀는 사냥꾼이 될 것이다. 강민혁과 오수연, 저 두 사람의 거짓된 세상을 산산조각 내고 그들이 그녀에게 주었던 고통을 몇 배로 되돌려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충격과 배신의 폭풍이 휩쓸고 간 서유진의 마음속에는 기이한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평온이 아니었다. 오히려 목표를 정한 사냥꾼의 냉정하고 침착한 평정심에 가까웠다. 그녀의 삶을 지탱해온 기둥은 무너져 내렸지만 그녀는 그 잔해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똑바로 일어섰다. 이제 그녀를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나 의무가 아닌 오직 복수심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새벽의 냉기나 쓰레기의 악취를 고통으로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들은 그녀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드는 각성제 역할을 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경멸하고 벗어나고 싶어 했던 이 비참한 현실이 아이러니하게도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가 감히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초라한 여자를 경계하겠는가. 그녀는 완벽한 투명인간이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쓰레기 재활용 처리장은 더 이상 단순한 고물 집합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보의 보고이자 진실의 파편들이 숨겨져 있는 거대한 광산이었다. 부자들이 무심코 버리는 것들 속에는 그들의 비밀과 약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일이 가진 잠재력을 깨닫고 전율했다. 슬픔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치밀한 계획과 전략이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그저 폐지와 플라스틱 병처럼 돈이 되는 것들만 닥치는 대로 주었지만 이제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강민혁과 오수연이 사는 펜트하우스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녀는 며칠간의 관찰을 통해 그들의 집 쓰레기가 배출되는 시간과 경로, 그리고 그것을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의 동선까지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녀는 이제 손수레 대신 여러 개의 커다란 가방을 준비했다. 그리고 어둠을 틈타 환경미화원들이 미처 수거해가기 전 그들의 쓰레기 봉투를 통째로 자신의 가방과 맞바꾸는 대담한 행동을 시작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이 침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그녀는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고 그들의 쓰레기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자신의 작은 단칸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문을 걸어 잠그고 가방을 열었다. 방 안에는 금세 음식물 쓰레기의 시큼한 냄새와 향수 화장품 냄새가 뒤섞여 기묘한 악취를 풍겼다. 그녀는 얇은 고무장갑을 끼고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 조심스럽게 봉투 안의 내용물들을 하나씩 분류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역겨운 과정이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고급 레스토랑의 영수증과 백화점 쇼핑백들이었다. 그녀는 영수증에 적힌 날짜와 금액 장소를 꼼꼼히 확인하며 낡은 수첩에 기록했다.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 패턴과 동선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오수연이 선호하는 명품 브랜드 강민혁이 자주 가는 골프클럽의 이름까지 그녀는 그들의 삶을 조각조각 맞춰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파쇄된 문서 조각들이 들어왔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감추기 위해
잘게 잘라버린 종이들이었다. 강민혁의 짓이 틀림없었다.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를 멍청하고 순진한 여자로만 기억하겠지만 그는 그녀의 끈기와 집요함을 잊고 있었다. 그녀는 파쇄된 종이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모아 방 한쪽에 따로 쌓아두었다. 언젠가 반드시 맞춰내고야 말겠다는 결심과 함께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그들의 쓰레기를 분석했다. 하루는 다 쓴 약병들을 발견했다. 하나는 오수연의 것으로 보이는 수면제였고 다른 하나는 강민혁의 것으로 보이는 고가의 영양제였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그들의 삶에도 불안과 균열이 존재한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약병에 적힌 병원과 약국 이름까지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 모든 것이 단서가 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결정적인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구겨진 채 버려진 은행의 대출 상담 서류였다. 비록 중간에 찢겨 있어 전체 내용을 알 수는 없었지만 서류 상단에는 KM홀딩스 대표 강민혁 귀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KM홀딩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대표 강민혁이라는 6글자는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단순히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버젓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회사의 대표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죽음은 법적으로 처리되었을 터. 그렇다면 그는 다른 신분을 사용하고 있거나 혹은 이 모든 것이 유령 회사를 이용한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았다. 유진은 밤을 새워 파쇄된 문서 조각들을 맞추는 데 매달렸다. 마치 거대한 퍼즐 같았다. 수백 수천 개의 조각들을 하나씩 대조하며 붙여나가는 작업은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했다. 며칠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마침내 몇 개의 문장을 완성해내는데 성공했다. 부동산 개발 투자, 고수익 보장, 해외 자금 유치. 단어들은 그럴듯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교묘하게 감춰져 있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강민혁의 돈줄이자 그의 새로운 왕국의 실체라는 것을. 그는 아마도 부유하지만 어수룩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을 것이다. 그녀가 그의 빚을 갚기 위해 한 푼, 두 푼 모으는 동안 그는 다른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을 갈취하여 자신들의 불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더욱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쓰레기만 뒤질 수는 없었다. 더 깊숙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세계로 직접 들어가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의 행색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영양 부족으로 헬쑥해진 얼굴,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 낙고해진 옷. 이 모습으로는 그들의 화려한 성에 단 한 발짝도 다가갈 수 없었다. 변해야만 했다. 과거의 서유진을 완벽하게 지우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빚을 갚기 위해 악착같이 모아두었던 돈의 일부를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은 더 이상 빚을 갚기 위한 돈이 아니었다. 복수를 위한 투자였다. 그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낡은 작업복을 벗어 던지고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사 입었다. 그리고 미용실에 가서 푸석한 머리를 자르고 단정하게 다듬었다. 외모가 바뀌자 그녀의 눈빛도 달라졌다. 더 이상 절망과 체념에 젖어 있던 과거의 눈빛이 아니었다.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사람의 단단하고 예리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 올린 정보들을 무기 삼아 이제 적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시작했다. 쓰레기는 이제 그녀의 손에서
가장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이 될 것이었다. 서유진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복수라는 새로운 태양이 그녀의 삶에 떠오르면서 그녀의 모든 사고와 행동은 그 목표를 향해 정렬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분석하며 강민혁의 비밀을 파헤치는 동시에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부자들이 만들어내는 고급 쓰레기 시장의 잠재력이었다. 그들이 버리는 것들은 단순한 폐지가 아니었다. 아직 쓸모있는 가구 명품, 옷, 심지어는 기밀이 담긴 사업 서류까지.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렇게나 버리고 있었다. 유진은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해주는 전문 서비스가 있다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부유층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이 될 터였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섰다. 이 사업은 그녀에게 합법적인 신분과 그들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위장막을 제공해 줄 것이었다. 쓰레기를 줍는 초라한 여자가 아닌 전문 클리닝 서비스 업체의 대표. 그 신분이라면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고 강민혁의 성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그녀는 3년간 빚을 갚기 위해 모아두었던 돈을 망설임 없이 복수를 위한 창업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작은 사무실 겸 창고를 얻었다. 그리고 엘리시안 클린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엘리시안은 고대 신화 속 낙원을 의미했다. 고객들에게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낙원 같은 회사가 되겠다는 의미였지만 유진에게는 강민혁과 오수연의 거짓된 낙원을 파괴하겠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중고 트럭 한 대를 사고 전문적인 청소 장비들을 구비했다. 사업 초기에는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신생업체에 그것도 여자가 대표라는 이유로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낮에는 발로 뛰며 영업을 했고 밤에는 사무실에서 사업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다. 그녀는 다른 업체와는 다른 차별점을 내세웠다. 단순한 쓰레기 수거가 아닌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프리미엄 자산 처리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그녀는 특히 기업이나 개인 사업가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그들에게는 처리하기 곤란한 기밀 서류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했다. 엘리시안 클린은 고객이 보는 앞에서 직접 서류를 파쇄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러한 철저한 보안 서비스는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마침내 작은 규모의 회사 몇 군데와 첫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사업이 조금씩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유진은 혼자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믿을 만한 직원이 필요했다. 그녀는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과거 자신이 일했던 식당 근처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던 김씨 아저씨를 찾아갔다. 그는 대기업에서 구조조정 당한 후 가족과도 멀어져 홀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유진은 그에게 자신의 사업을 설명하고 함께 일해줄 것을 제안했다. 아저씨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필요해요.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지 않겠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제안에 김씨 아저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유진의 단단한 눈빛과 비전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는 유진의 첫 번째 직원이자 훗날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기로 약속했다. 김씨 아저씨가 합류하면서 엘리시안 클린은 더욱 체계적인 모습을 갖춰나갔다. 김씨는 현장 업무를 책임지고 유진은 경영과 영업에 집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허름한 작업복을 입지 않았다.
대신 깔끔하고 신뢰감을 주는 비즈니스 정장을 입었다. 그녀의 말투와 태도 역시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의 그것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과거의 흔적은 그녀의 거칠어진 손에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유진의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바로 강민혁과 오수연이 사는 헤르메스 팰리스 아파트의 청소 및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따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복수 계획의 핵심이었다. 그녀는 그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과 관리사무소장의 신상까지 파악하며 치밀하게 접근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기존의 청소 용역 업체가 불성실한 업무 태도로 입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유진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엘리시안 클린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를 강조하는 완벽한 제안서를 준비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장을 직접 찾아가 시범적으로 한 달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관리사무소장은 처음에는 젊은 여사장인 그녀를 미심쩍어했지만 당당한 태도와 논리정연한 설명, 그리고 무엇보다 거절하기 힘든 무료 서비스 제안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유진은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린 적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통행증을 얻어낸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뜨겁게 뛰었다. 시범 서비스 첫날 유진은 엘리시안 클린의 로고가 선명하게 밝힌 유니폼을 입고 직접 현장을 지휘했다. 그녀와 직원들은 다른 업체들처럼 소란스럽게 일하지 않았다. 소음이 적은 최신 장비를 사용했고 입주민들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완벽하고 조용한 일처리에 입주민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유진은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닦으며 저 멀리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응시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강민혁과 오수연이 다정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 유진은 재빨리 고개를 숙여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두 사람의 대화에 온통 집중되어 있었다. 어머, 청소 업체가 바뀌었나 봐. 전보다 훨씬 조용하고 깨끗하네. 오수연의 목소리였다. 강민혁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런가 보지. 신경 쓸 거 없어. 그는 바닥을 닦고 있는 유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수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괜찮아. 아직 때가 아니야.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바닥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그들의 쓰레기를 뒤지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제국을 건설한 여왕이었고 이곳은 이제 그녀의 사냥터였다. 복수의 기반은 단단하게 다져졌다. 헤르메스 팰리스의 청소 용역 계약을 따낸 것은 서유진의 복수 계획에서 단순한 진일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세를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이제 그녀는 어둠 속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적의 심장부, 그들의 가장 사적인 공간까지 거리낌 없이 드나들며 정보를 수집하는 유령이 되었다. 그녀의 회사 엘리시안 클린은 완벽한 트로이의 목마였다. 한 달간의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유진과 그녀의 직원들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일처리를 보여주었다. 입주민들의 만족도는 최고조에 달했고 엘리시안 클린은 만장일치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유진은 계약서에 서명하며 강민혁과 오수연의 이름이 적힌 입주자 명단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이제 그들은 완벽히 그녀의 사냥터 안에 들어온 사냥감에 불과했다. 유진은 자신의 지위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녀는 단순히 공용 공간만 청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세대를 위한 프리미엄 실내 클리닝 및 보안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론칭했다. 대상은 당연히 강민혁과 오수연이 사는 펜트하우스를 포함한 최상층의 VVIP 세대들이었다.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업체의 대표가 직접 관리하는 이 서비스는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오수연은 망설임 없이 그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녀는 집안일에 손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고 외부인에게 집을 맡기는 것을 찝찝해하던 차였다. 깔끔하고 신뢰감 있는 인상의 젊은 여사장이 직접 관리한다는 말에 그녀는 안심했다. 그렇게 유진은 마침내 그들의 보금자리, 모든 비밀이 잠들어 있는 그들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손에 넣었다. 그들의 집에 처음 들어간 날 유진은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넓은 거실, 화려한 샹들리에 최고급 가구들, 벽 한쪽에는 강민혁과 오수연이 다정하게 찍은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녀가 단칸방에서 그의 빚을 갚기 위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동안 그는 이곳에서 이런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그녀는 청소 장비를 든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청소를 핑계로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먼지가 아닌 정보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서재에 놓인 컴퓨터 책상 위에 널려 있는 서류들, 심지어는 휴지통에 버려진 작은 메모지 하나까지도 그녀의 수집 대상이었다. 물론 그녀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의심을 사는 것은 금물이었다. 그녀는 철저하게 전문적인 청소부의 역할을 수행하며 기회가 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렸다. 기회는 강민혁의 부주의함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서재의 작은 개인용 파쇄기를 사용하곤 했는데 어느 날 중요한 투자 제안서를 파쇄한 후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외출했다. 그날 청소를 담당했던 유진은 파쇄기 옆에 흩어져 있는 몇 개의 커다란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그가 파쇄기에 넣기 전에 급하게 손으로 찢어버린 부분인 듯했다. 유진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그 종이 조각들을 몰래 유니폼 주머니에 숨겼다.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맞춰보았다. 베트남 다낭 리조트 개발 사업 투자 유치 연 30% 확정 수익 보장. 그리고 투자자들의 이름으로 보이는 명단 일부가 적혀 있었다. 그녀가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냈던 퍼즐에 잃어버렸던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제 강민혁의 사기 행각의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했다. 그는 실체도 없는 유령 프로젝트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다음 단계는 명확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인 탐욕을 이용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거대한 덫을 놓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청소업체 대표 서유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다. 강민혁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그의 모든 것을 걸게 만들 만큼 매력적인 미끼. 유진은 한나킴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창조해냈다. 미국 교포 출신의 젊고 부유한 상속녀이자 막대한 유산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신진 투자자. 그녀는 인터넷과 중고 서점을 뒤져가며 투자와 관련된 전문 서적들을 섭렵했고 교포들이 사용하는 특유의 말투와 억양을 연습했다. 그녀는 외모도 바꾸었다. 수수한 정장 대신 과감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옷을 구입하고 짙은 화장으로 얼굴의 인상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 하지만 한나킴을 강민혁에게 자연스럽게 소개시켜줄 연결고리가 필요했다.
그녀는 자신의 고객 명단을 검토했다. 그러던 중 헤르메스 팰리스의 다른 입주민이자 작은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박 대표의 서류를 처리하다가 그의 탈세 정황이 담긴 이면 계약서를 발견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것은 박 대표의 목줄을 쥘 수 있는 완벽한 카드였다. 유진은 박 대표를 찾아갔다. 그녀는 이면 계약서 사본을 그의 눈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박 대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박 대표님의 인맥을 잠시 빌리고 싶을 뿐이에요. 유진은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박 대표에게 한나킴이라는 거물 투자자를 강민혁의 KM홀딩스에 소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박 대표는 결국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박 대표의 주선으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첫 미팅이 이루어졌다. 유진은 완벽한 한나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와 살짝 어색한 한국어를 섞었으며 자신을 소개했고 상속받은 자산 규모를 슬쩍 흘리며 강민혁의 눈을 반짝이게 만들었다. 강민혁과 함께 나타난 오수연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견제하는 듯했지만 이내 그녀가 두른 명품들의 가치를 알아보고는 태도를 바꾸었다. 그래서 미스터 강희 사업 모델이 정확히 뭐죠? 전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핵심만 듣고 싶은데요. 한나킴, 즉 유진은 다리를 꼬고 앉아 거만하게 말했다. 그녀의 태도는 오히려 강민혁에게 그녀가 진짜 부자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펼치며 다낭 리조트 개발 사업의 장밋빛 미래에 대해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속으로 그의 위선적인 말을 비웃으며 겉으로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그녀는 밤새 공부한 투자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의 계획에 허점을 파고드는 척했고 그때마다 강민혁은 능숙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뻔하고 가증스러웠지만 유진은 오히려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흥미롭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시죠? 그녀의 말에 강민혁과 오수연의 눈빛이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조심스럽게 금액을 제시했다. 유진은 피식 웃으며 와인잔을 들었다. 그 정도로는 제 시간을 쓴 보람이 없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최소 단위는 그것의 10배인데요. 그 순간 강민혁과 오수연의 얼굴에 떠오른 탐욕과 환희를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덫에 걸려든 것이다. 미팅이 끝나고 유진은 두 사람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를 껴안는 모습을 룸미러를 통해 지켜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바꿔줄 거대한 호구를 잡았다고 확신하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들이키고 있는 달콤한 와인이 사실은 치명적인 독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독배를 건넨 사람이 바로 자신들이 버리고 짓밟았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의 아내 서유진이라는 것을. 달콤한 함정의 문은 이제 막 열렸다. 한나킴이라는 달콤한 미끼를 강민혁이 완전히 삼켜버린 순간부터 서유진은 복수라는 거대한 연극의 연출가가 되었다. 그녀는 무대 뒤에 숨어 모든 상황을 조종했고 강민혁과 오수연은 그녀가 짜놓은 각본 위에서 탐욕에 눈이 먼 배우처럼 춤을 출 뿐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곧손에 쥘 막대한 부에 대한 환상만이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서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을 더욱 애타게 만들었다. 그녀는 한나킴의 신분으로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어 다낭 리조트 사업 외에 다른 투자처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근슬쩍 흘렸다. 미스터 강, 당신의 사업 계획은 흥미롭지만 전 제 돈을 아무데나 던져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안전하고 확실한 곳도 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물 투자자의 여유와 오만함이 묻어났다. 이 한마디는 강민혁의 조급함에 불을 지폈다. 그는 거의 손에 잡힐 듯했던 황금 거위가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와 오수연은 유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값비싼 선물을 보내고 최고급 레스토랑에 초대하며 온갖 아첨을 늘어놓았다. 유진은 그들의 위선적인 환대를 받아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거리를 두었다. 밀고 당기는 심리전이 계속되는 동안 유진은 본격적으로 그를 올가맬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투자의 전제 조건으로 KM홀딩스의 재무 상태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요구했다. 당신 회사가 내 거대한 투자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는지 먼저 증명해야 할 거예요. 서류상의 숫자 말고 실제 유동 자산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군요. 이것은 강민혁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요구였다. 강민혁의 KM홀딩스는 사실상 껍데기뿐인 유령 회사였다. 그는 다른 투자자들에게서 끌어모은 돈을 여기저기 분산시켜 놓거나 오수연의 명품 쇼핑과 자신들의 호화로운 생활비로 탕진한 상태였다. 한나킴이 요구하는 거액의 현금을 당장 증명해 보일 방법이 없었다. 그는 절망에 빠졌지만 눈앞의 기회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결국 그는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다. 그는 다른 소규모 사기 프로젝트들을 급하게 정리하여 자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사업상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라며 거짓말을 하고 원금 상환을 미루거나 심지어는 연락을 끊어버렸다. 그의 주변에서는 조금씩 불만과 의심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한나킴의 투자만 성공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오수연은 더욱 그를 부추겼다. 자기 이 기회 놓치면 우리 평생 후회할 거야. 어떻게든 자금을 만들어야 해. 방법이 없지는 않잖아. 그녀가 말하는 방법은 바로 불법 사채 시장이었다. 강민혁은 망설였다. 그 세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유진은 그들의 이런 상황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청소 용역 대표의 신분으로 그들의 집을 드나들며 휴지통에서 구겨진 대출 상담 전단지나 초조함이 묻어나는 메모들을 수집했다. 그녀는 강민혁이 마지막 선을 넘도록 등을 떠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 대표를 다시 한번 압박하여 한나킴이 다른 경쟁업체와 거의 계약 직전이라는 거짓 정보를 강민혁에게 흘리게 만들었다. 결정타였다. 다급해진 강민혁은 결국 마지막 금단의 선을 넘고 말았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랄하기로 소문난 사채업자 명동 백상어를 찾아갔다. 그는 한나킴과의 투자 계약서를 보여주며 곧 거액이 들어올 것이라고 장담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담보로 살인적인 고금리의 자금을 빌렸다. 그는 거대한 부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스스로 지옥문을 열어젖힌 것이었다. 강민혁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동안 유진은 또 다른 전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강민혁에게 사기를 당한 다른 피해자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그들은 대부분 평생 모은 돈을 날리고 가정이 파탄나는 등 유진만큼이나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처음에 피해자들은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또 다른 사기일 것이라고 의심했다. 유진은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자신이 확보한 KM홀딩스의 내부 자료와 강민혁의 사기 행각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일부를 첨부 파일로 보냈다.
강민혁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여러분의 피 같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으며 더 큰 사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심판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증거를 확인한 피해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들은 분노했고 절망했으며 그리고 마침내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유진은 그들과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강민혁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으고 그들의 진술서를 확보했다. 흩어져 있던 피해자들이 정의 구현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뭉치기 시작했다. 복수는 더 이상 유진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마침내 계약일이 다가왔다. 강민혁은 사채까지 끌어다 써서 간신히 한나킴이 요구한 금액을 자신의 회사 계좌에 예치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의기양양하게 유진에게 연락했다. 한나 씨 약속대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당신의 사인만 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탐욕과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화를 끄는 유진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강민혁이 보낸 은행 잔고 증명서 사본이 들려 있었다. 그의 모든 불법 자금, 다른 이들의 피눈물, 그리고 그의 미래를 담보로 빌린 검은 돈까지 모든 것이 저 숫자 안에 집약되어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갑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떠올랐다. 모든 사냥 준비는 끝났다. 이제 그물을 걷어 올릴 시간이었다. 계약 당일 KM홀딩스 사무실의 공기는 달콤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다. 강민혁은 최고급 이탈리아제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지난 몇 주간의 불안과 초조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이제 그의 눈앞에는 수천억 원의 자산을 거머쥔 자신의 미래만이 선명하게 보였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오수연은 샴페인을 들고 그의 옆으로 다가와 팔짱을 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욱 화려하고 값비싼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다. 자기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이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우리는 상상도 못할 부자가 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늘게 떨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탐욕과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이 화려한 사무실이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신기루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결과뿐이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강민혁은 회의 테이블에 정갈하게 놓인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든 조항은 한나킴의 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상태였다. 이제 그녀가 나타나 펜으로 이름만 적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쯤 늦게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나킴, 즉 서유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 맞춘 그녀의 의상은 마치 심판관을 연상시켰고 선글라스 너머의 눈빛은 그 속을 전혀 읽을 수 없었다. 그녀의 뒤에는 묵직한 서류 가방을 든 비서 역할의 김씨 아저씨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늦어서 미안해요. 오는 길에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 유진은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혁은 재빨리 비굴할 정도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아닙니다, 한나 씨. 중요한 분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자, 이쪽으로 앉으시죠. 그는 극진하게 그녀를 테이블 상석으로 안내했다. 오수연 역시 옆에서 온갖 아양을 떨며 분위기를 맞추었다. 유진은 말없이 자리에 앉아 계약서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짧은 침묵이 회의실을 짓눌렀다.
강민혁과 오수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의 손끝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유진은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만년필 뚜껑을 여는 대신 선글라스를 벗었다. 3년간의 고생과 복수심으로 더욱 깊고 서늘해진 그녀의 눈이 처음으로 두 사람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 순간 강민혁은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차가운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는 눈앞의 거대한 이익 때문에 그 불길한 느낌을 애써 무시했다. 유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들어 올리는 대신 강민혁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이 계약은 없던 일로 해야겠어요. 그녀의 말에 강민혁과 오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나 씨 장난이 너무 심하시군요. 강민혁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유진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난 사기꾼하고는 거래하지 않아요. 강민혁 씨,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마치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회의실 안에 있던 강민혁과 오수연의 스마트폰이 동시에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수십 통의 메시지와 전화가 폭주하며 진동 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당황한 강민혁이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화면에는 그의 얼굴과 함께 KM홀딩스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이라는 제목의 속보 기사가 떠 있었다. 동시에 사무실의 대형 스크린에도 인터넷 뉴스 속보가 터져 나왔다. 유진이 미리 설정해둔 프로그램이 작동한 것이었다. 사망 위장 후 수천억 원대 사기 행각 벌인 기업인 검찰 수사, 착수, 유령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실체 수많은 피해자 눈물, 강민혁과 오수연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범죄 행각이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있었다. 유진이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 자료들이 검찰, 경찰, 그리고 모든 언론사에 동시에 전송된 결과였다. 이게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강민혁은 유진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밖에서 엄청난 소란이 일기 시작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삿대질을 하며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그들은 바로 강민혁에게 사기를 당했던 피해자들이었다. 강민혁이 사기꾼아, 내 돈 내놔. 분노의 찬 고함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메웠다. 피해자들 뒤로는 더욱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나타났다. 명동 백상어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피해자들처럼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눈으로 강민혁을 노려보며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의 등장은 강민혁에게 법의 심판보다 더 즉각적인 공포를 안겨주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완벽한 폭풍이었다. 혼란의 정점에서 사무실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민혁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사관이 밀한다 원칙을 고지하는 소리가 아수라장이 된 사무실의 나지막이 울려 퍼졌다. 강민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뇌는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오수연은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되자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옷자락을 뿌리치며 울부짖었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다 저 남자가 시킨 일이라고요. 나도 피해자예요. 그녀의 비명은 그들의 거짓된 사랑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를 증명할 뿐이었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서유진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버린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강민혁의 텅 빈 눈을 마주치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오직 그에게만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당신이 버린 쓰레기가 당신의 무덤이 된 기분은 어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수라장이 된 사무실을 조용히 빠져나왔다. 복도 창문 너머로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 3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억압과 고통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제 막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녀가 만들어낸 완벽한 폭풍은 이제 막 그 위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취조실 안강민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텅 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값비싼 수트는 구겨질 대로 구겨졌고 완벽하게 매만졌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의기양양했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눈앞의 낡은 책상 위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형사가 그의 앞에 서류 몇 장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진술서와 그의 사기 행각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강민혁 씨,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당신의 모든 범죄 행각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순순히 자백하는 게 당신에게도 좋을 겁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하지만 강민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아수라장이었던 사무실의 마지막 장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의 고함, 사채업자들의 살기, 어린 눈빛, 그리고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한나킴의 차가운 눈빛.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꾸민 거대한 음모라고 생각했다. 경쟁자 혹은 배신자. 그는 용의자들의 명단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이를 갈았다. 그때 취조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강민혁은 자신의 변호사가 온 것이라고 생각하며 짜증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변호사가 아니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단정한 옷차림, 한나킴의 화려함도 청소부의 초라함도 아닌 온전히 자신의 모습을 되찾은 서유진이었다. 강민혁은 그녀를 즉시 알아보지 못했다. 그의 기억 속 서유진은 언제나 순종적이고 연약했으며 그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어리석은 여자였기 때문이다. 누구신데 함부로 들어오는 겁니까? 당장 나가요. 그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그저 낯선 민원인일 뿐이었다. 유진은 그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날 모르겠어요. 강민혁 씨 하긴 3년이나 지났으니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네요. 당신이 죽은 아내를 위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새 삶을 사는 동안 나는 당신 이름 뒤에 남겨진 빚을 갚기 위해 폐지를 주우며 살았으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는 순간 강민혁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유진, 죽은 줄로만 아니 자신이 죽였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예전의 유수남은 사라지고 없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 자신이 버리고 떠나온 아내 서유진이 맞았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유진은 그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차갑게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모든 건 당신이 버린 쓰레기통에서 시작됐어. 당신과 오수연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담긴 넥타이 상자. 난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날 이후로 당신들의 쓰레기는
나의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 되었지. 그녀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어떻게 그들의 쓰레기를 뒤져 사업 계획에 조각들을 맞추었는지, 어떻게 청소부로 위장하여 그들의 집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의 탐욕을 이용하여 한나킴이라는 완벽한 미끼를 만들어냈는지. 그녀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강민혁의 얼굴에서 모든 오만함과 분노가 무너져 내렸다. 그 자리에는 오직 경악과 처절한 패배감만이 남았다. 말도 안 돼. 그 청소부가 너였다고 한나. 킴도. 전부 네가 꾸민 짓이라고 그는 거의 울부짖듯이 말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하찮고 어리석다고 여겼던 존재. 그의 발밑에서 기어 다닐 뿐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복수의 화신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은 법의 심판보다 더 굴욕적이고 끔찍한 진실이었다. 한편 다른 취조실에 있던 오수연은 유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강민혁이 죽은 사람이라는 것도 속았고 사업 내용도 다 그 사람이 꾸민 거예요. 저는 사랑의 눈이 먼 죄밖에 없어요.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까지 강민혁을 팔아넘기며 발버둥 쳤다. 그들의 관계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유진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강민혁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다. 더 이상 그에게서 분노나 증오의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난 내 빚을 갚으러 온 거야. 당신이 남긴 돈 빚이 아니라 당신이 내게 남긴 3년간의 고통이라는 빚. 이제 우리는 깨끗하게 끝났어. 그녀는 미련 없이 취조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녀의 등 뒤로 강민혁의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경찰서 밖으로 나온 서유진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쌓아 올린 복수의 성은 완벽했지만 그녀는 그곳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잿더미 위에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유진은 자신의 사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과거 그녀가 살던 동네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높고 빛나는 빌딩들의 숲이었다. 그녀가 3년 전 폐지를 줍던 그 새벽의 풍경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변한 것은 바로 서유진 그녀 자신이었다. 강민혁과 오수연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사였다. 강민혁은 거액의 사기, 공문서 위조, 탈세 등 수많은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오수연 역시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눈물로 동정심을 호소하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관계를 폭로하는 강민혁의 진술 앞에서 그녀의 거짓말은 산산조각 났다. 서로를 파멸로 이끈 공범자의 비참한 말로였다. 그들의 몰락과 함께 강민혁이 불법적으로 축적했던 모든 재산은 국가에 환수되었다. 유진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위자료와 재산 분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환수된 재산이 강민혁의 또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왔다. 그녀에게 돈은 더 이상 복수의 도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회사 엘리시안 클린은 더 이상 작은 청소 용역 업체가 아니었다. 유진은 사업을 확장하여 단순한 폐기물 처리를 넘어
친환경 자원 순환과 데이터 보안 파기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환경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녀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했던 정보의 가치와 보안의 중요성을 사업 모델로 완벽하게 발전시킨 결과였다. 이제 엘리시안 클린은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 중 하나로 손꼽혔다.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고 김씨 아저씨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이제 현장을 총괄하는 듬직한 본부장이 되어 있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그의 표정은 과거의 무력감 대신 자신감과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대표님, 결제 서류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새희망 재단 개소식이 있습니다. 새희망 재단은 유진이 설립한 공익재단이었다. 사기 범죄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을 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자신이 가진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것은 그녀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고마워요, 본부장님. 시간 맞춰서 가겠습니다. 유진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미소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없었다. 온전히 자신을 되찾은 사람의 평온함과 단단함이 느껴졌다. 김씨 아저씨는 그런 그녀를 존경과 감사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그날 오후 재단 개소식을 마친 유진은 차를 몰아 익숙한 동네로 향했다. 그녀가 3년간 살았던 햇볕도 잘 들지 않던 작은 단칸방이 있는 그곳이었다. 동네는 몇 년이 지났지만 크게 변한 것이 없었다. 좁은 골목과 낡은 빌라들. 그녀는 차를 세우고 잠시 골목길을 걸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할머니가 허리를 굽혀 힘들게 폐지를 줍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과거 자신의 모습과 겹쳐지는 그 풍경에 유진은 잠시 가슴이 아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잠식당하지 않았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조용히 다가가 따뜻한 음료수 한 병과 함께 재단에서 제작한 지원 안내 카드를 건넸다. 할머니 힘드실 때 이곳에 연락해 보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되어 드릴 겁니다.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친절에 경계하면서도 고마움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진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다시 자신의 차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잿더미 위에 서 있는 비참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잿더미를 딛고 일어나 그곳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차에 올라탄 그녀는 룸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노동으로 거칠어졌던 손은 이제 수많은 직원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결단력 있는 손이 되었고, 절망으로 가득 찼던 눈은 이제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비전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복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진정한 승리는 복수 그 자체가 아니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끝난 후 자신의 삶을 온전히 되찾고 그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존재가 된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다. 유진은 차에 시동을 걸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도시의 하늘은 아름다운 주홍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저물어가는 해가 아닌 내일 아침 떠오를 새로운 태양을 향하고 있었다. 지옥 같은 배신의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찬란한 새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열어젖힌 것이었다.